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준책입니다. 벌써 2월이 끝입니다. 간단하게 이 뉴스 몇 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또 다른 특검법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5번째입니까? 아마 이재명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을 하고 이른바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여당에서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후보들을 일거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부정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넘어 전국적으로는 명태균이 개입을 했다는 국민의힘 공천 전반을 모조리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우리 다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이 원칙을 관철하려면 비명 행사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만든 민주당 공천은 왜 문제 삼지 않은가요? 박광원, 홍영표 등 원내대표를 지낸 이들마저 이 낮은 평점으로 추풍 낙엽처럼 날아간 게 지난번 민주당 공천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노골적으로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 8자를 마치 표처럼 쓰면서 공천 전횡을 비꼬지 않았습니까? 만약 선진 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언론이 더 나아가 사정당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일극체제라는 세간의 평가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불법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어떻든 야6당이 발의를 한 이 명태균 특검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 찬성 182, 반대 91, 기권 1. 국민의힘에서 단 한 사람, 김상욱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2심 구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2심 선고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깎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이 발언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서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를 자인억제에서 주민 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은 이제 원심 판단대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청탁한 것으로, 그래서 불협구 시설한 것으로 알선수재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이재명에게 친명타가 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만 이재명은 2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나는 무죄다, 이런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할 겁니다. 말하자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대통령 출마를 강행하면서 대법원에 당당히 선고 연기를 주장할 겁니다. 언론은 벌써부터 이재명이 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과연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두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633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 1년 이내 확정 판결을 받도록 이른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사건은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도 법정 기한인 2월 15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월 말쯤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에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하순에 치러집니다. 그럴 경우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는 항소심 선고 2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부분이 심리를 아주 신속하게 해서 대선 직전이라도 승고를 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과연 후보 등록이 됐는데 대부분이 유죄 판단 최종 판결을 선고해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2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재명과 검찰은 7일 이내에 상고를 하고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부분에 보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벌써 3주 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난번 항소심에서도 2차례나 이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가 왔는데 받지 않았죠. 결국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9일 만에 송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뒤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통상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에 대부분은 주심 대법관을 배정해서 심리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제출기한 등을 꽉 채워 시간을 주면 이 절차에만 적어도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게 되면 과연 민심이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허용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저는 플랜 B가 없는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심은 이재명을 외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원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결정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사실상 최상목이 40여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은식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그나마 3분이 있었습니다. 문영배 등 나머지 헌법재판관들 5명은 우은식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를 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3일 갑자기 변론을 재개를 했죠. 그날 선고를 하겠다 이랬다가 2시간 전에 변론 재개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한 겁니다. 국회는 40여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을 그 희한한 결의안을 그 뒤에 통과를 시킨 후에 그것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명 촉구 결의안이 결코 국회 의결 절차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헌재가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을 눈 감은 것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40억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40억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를 벗어난 절차적 흠결과 졸속재판 등 논란을 키우는 판결이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우원식이 최상목을 상대로 낸 40억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우선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쟁의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재판관으로 선출을 했던 40억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측은요, 이 40억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위 확인 여부도 헌재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을 할 뿐 특정 개인에 대해 법적 지위와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취지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헌재의 결정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자 헌재는 아무런 준비 절차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달 20일 변론기일을 딱 열어놓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2월 3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평의를 하면서 국회 의결이 없으니까 각하 대상이 아니냐 이래서 고성이 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변론 재개가 됐습니다. 현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정의신문을 기각하면서 졸속심의 논란 또 불거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은식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점이 청구인 직격이 없다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긴 됐는데 이걸 당연히 각하 결정을 해야 됨에도 변론 재개를 다시 한 겁니다. 법조계는 당연히 청구인 직격이 없으니까 변론 재개는커녕 각하를 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선고일 당일, 그래 2월 3일 당일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변론 재개를 통보했죠. 결국 문영비를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결정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무슨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입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흔역 임명촉구 결의안을 내서 그것으로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차마 그것으로 보완은 못하고 우원식이 그냥 국회의장이니까 대표로 해도 된다 이렇게 엉터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정영식, 김복경, 조한창 재판관은 별개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별개 의견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만 전체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기 싫으니까 난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별개의 의견으로 이른바 보수 쪽에 선 세 분이 반대 의견을 쓰긴 쓰는데 그건 소수 의견과는 다릅니다.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소수 의견은 이 별개 의견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 재판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부분 심판 청구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해명을 한다고 해서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제릿대 삼아 단독으로 행동하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쉽게 말해서 임명촉구 결의안 같은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걸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든 정치판의 최대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입니다. 자, 마흔역이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탄핵 심판 결정문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좌우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흔역의 임명을 이렇게 서둘 리가 없죠.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마흔역에 맞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불법과 불법이 대진 사상 최악의 야만의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밉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국가원수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불리는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런 그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비상대권이자 국가긴급군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체포되고 구속된 것은 우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노리고 국헌문란의 폭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은 드러내놓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며 특검 법안과 탄핵소추안을 연속해서 발의하는 등 국가의 기름을 마비시켜 왔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만 29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 중에 어느 쪽이 내란에 가까운 폭정을 부린 것입니까? 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단정적으로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강자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기막혀 합니다. 불법 계엄이다. 이 계엄이라 단순히 비상계엄이다 이런 식의 객관적 표현을 쓰지 않고 앞에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따옴표도 붙이지 않고 그냥 불법계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법률을 공부한 바가 없고 더더구나 헌법이 정한 비상대권을 공부한 바가 없는 이들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 같은 것을 읽은 적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단언하는 자들 중에서 그 단언에 자신의 양심을 걸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영원히 알 수 없었을 진면목을 말입니다.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그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에 각각 11일 그리고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아마 2주쯤 뒤인 3월 중순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심리 미진으로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간 핵심 증거 중에 홍 장관의 메모가 있는데 그 홍 장관의 메모가 그렇지 않아도 신빙성이 아주 약한 문서인데 그 메모에 적힌 가필이 밑에 쓴 지렁이 글씨가 이 메모가 건네진 민주당 박선원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 결과가 폭로가 되면서 적어도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필적 감정을 한 곳이 미드워치 변희재 대표라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다 최상목이 마흔역을 임명할 것인가도 변수가 됐습니다. 마흔역 선고가 결정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왜 이 시기에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한 마흔역을 임명해야 할까요? 아마도 8인 체제에서 3명이 탄핵 인용에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무성합니다. 마흔역이 가담하지 않으면 6명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 감고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편결로 나가기에는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 감사원장 등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 5건, 검사 3명까지 포함해서 5건이나 되기 때문에 판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만약 마흔역이 한덕수, 최재의 탄핵 심판 판결에도 참여를 한다면 그 역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9일,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은 2월 12일, 그리고 나머지 검사 3명은 지난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습니다. 자, 어떻든 최상목이 마흔역 임명을 보류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선고 전에 임명을 할 경우에 또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마흔역 재판관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8명이 모여서 평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 텐데 아마 집어넣겠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후부자를 빼고 현재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 5대3으로 의견이 갈려서 탄핵 소추안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흔역 재판관을 참여시켜 9인 체제를 만든 뒤에 6대3으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종결된 변론을 제기해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시간은 적어도 2주, 많게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영표와 이미선의 퇴임은 4월 18일이죠. 그리고 그 전에 판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한 열흘 전에는 판결 결과가 나와야 결정문을 쓰죠. 또 한편 헌법재판소를 잘 아는 이들은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의식해서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다. 결국 5대3이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만장일치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평의 과정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평의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이었으나 나중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두 사람은 기각 의견이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죠. 자, 그러나 헌법재판소 법상 탄핵 심판의 경우에 6인 이상 인용에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히고 결과를 선고하면 됩니다. 저는 적어도 5대3으로 기각 결정이 내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중요한 고비에 그 사람은 자신이 감추어온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요즘 그동안 보수 논객으로 불렸던 이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올곧은 정신으로 보였던 이들도 자신의 본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진면목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